나는 정희서 33. 지금은 살아있다는 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과 결혼했고 모든 걸 걸고 그와 가정을 꾸렸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내 모습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 이 사람이라면 내 전부를 맡겨도 돼. 그렇게 믿었다. 정말로 진심이었다. 남편 최진우. 겉으론 성실하고 말도 잘하며 처음엔 내게 너무 다정했던 사람. 하지만 결혼 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혼 3개월 즈음이었나. 작은 말다툼 끝에 그가 내 손목을 꽉 잡아 흔들었다. 순간 식은 땀이 났지만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울먹였다. 나는 믿었다. 사랑이니까 실수라고.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사과보다 폭력의 방식만 더 다양하게 발전시켜갔다. 술을 마시면 달라졌고 기분이 나쁘면 이유도 없이 물건을 던졌고 점점 더 자주 더 세게 나를 밀치고 때리고 조롱했다. 임신 중에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하늘이는 내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아이만 아니었으면 나도 벌써 무너졌을지 모른다. 친정? 없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엄마는 늘 시집간 여자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라고 말하던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말에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이었다. 내가 맞았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울며 전화를 걸었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했으면 그런 일 안 생겼어. 참아.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그때 알았다. 나는 혼자라는 걸. 주변 사람들은 아랫집 아주머니는 분명 밤마다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경비 아저씨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던 옆집 남자도 내 얼굴에 난 멍을 봤을 테지.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다들 그랬다. 괜히 가정사에 끼어들면 피곤해진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애도 있는데 좀 참지. 그 말들이 내 귀에 쐐기처럼 박혔다. 결국 나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병원도 경찰도 법도 다 무기력했다.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나는 폭력을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다. 내가 죽으면 하늘이는 어떻게 될까? 그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 자신만은 믿자.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이 지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작은 녹음기를 사서 남편의 폭언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욕설, 협박, 손찌검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겼다. 숨죽이며 일기처럼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진우가 잠든 후 몰래 핸드폰으로 자기 자신을 촬영했다. 병원 진단서도 차곡차곡 모았다. 나는 법으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더는 사랑도 용서도 없었다. 남은 건 오직 살기 위한 전쟁뿐이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했다.
하늘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자주 부르던 동요 한 소절이 문득 떠올랐다. 하늘아, 엄마가 오늘은 간식도 만들어줄게. 혼잣말을 하며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진우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런 일이 없었다. 그는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조차 쥐고 가던 그가 이걸 두고 외출했다는 게 말이 안 됐다. 어디서부터일까? 이걸 열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천 번 머릿속에서 다퉜다. 하지만 마음 한켠 지금이 기회다라는 속삭임이 너무 컸다. 손이 떨렸지만 폰을 들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그가 자주 쓰던 숫자 4자리를 눌렀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잠금 해제. 갤러리를 열었다. 처음엔 특별한 게 없어 보였다. 풍경 사진, 회사 회식 사진, 하늘이 사진. 그런데 가장 최근 폴더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진우의 옆에 앉은 젊은 여자.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감겨 있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써 있었다. 소영이랑 첫 여행 진심으로 고마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이름 소영.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진우가 일하는 광고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 한 번인가 집에서 식사 초대까지 했던 여자였다. 그때도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그런 사이일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통화 목록도 카톡도 뒤져봤다. 모든 게 너무 노골적이었다.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요. 집에선 조심하고요 일키을. 나 또 꿈에 오빠 나올까봐 걱정돼요.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었다. 이건 두 사람만의 생활이었다. 진우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냥 들러리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춰졌다. 왜 진우가 요즘 더 자주 화를 냈는지, 왜 내 탓을 하며 사소한 걸로 싸움을 걸었는지, 왜 점점 내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는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갤러리를 내리다 더 끔찍한 걸 발견했다. 어느 날 밤 내가 피멍든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사진. 그걸 뒤에서 몰래 찍은 듯한 각도. 그 아래엔 소영이 보낸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진짜 대박 키읔 영화 찍어요. 연기 대박 유유. 그들은 나를 놀잇감처럼 고통받는 나를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하늘이는 유치원에서 곧 돌아올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울 수 없다고, 망가질 수 없다고 수없이 다짐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지 못했다.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울었다.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누구 하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다. 이웃들도 지나가는 사람도 그 어떤 구조의 손길도 없었다. 그날 밤 진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밥은 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왜 또 기분 나쁜 일 있어? 짜증 좀 작작 내라. 그 순간 난 그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진우는 소리를 질렀고 물잔을 내던졌다.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미쳤냐 정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사진 보고 나니까 미쳤지? 네가 미치게 만든 거잖아. 뭐? 사진. 너 설마 내 핸드폰 본 거야? 그는 다가와 내 팔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난 도망치듯 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하늘이는 잠든 줄 알았지만 내 다리를 부여잡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아빠 또 때릴 거야.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말했다. 이제 안 그래.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너 앞에서 그렇게 못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젠 참지 않겠다고. 내가 지옥 속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하늘이도 이 지옥 속에 평생 갇힐 테니까. 그날 이후 진우는 마치 내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본 것에 대한 분노, 의심받은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지배하던 세계를 내가 깨뜨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이서야, 넌 지금 너무 예민해졌어. 애 엄마가 그따위로 의심하고 뒤지고, 그게 사람 할 짓이냐? 그는 이따금 내가 미쳤다, 피해망상이다라는 말을 꺼냈다. 며칠 전 그 증거 사진, 그 대화, 소영과의 메시지 아무 소용 없었다. 그냥 장난이었어. 일하는 애한테 장난으로 한 거 가지고 뭘 이 난리냐? 너도 회사 다녀봤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는 그때부터 나를 더 교묘하게, 더 잔인하게 다뤘다. 물리적인 폭력 대신 심리적인 고문으로 나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 사라지거나 하늘이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걸 갑자기 안 해주거나 생활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다.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집에서 애나 보는 존재야. 돈도 없고, 너희 친정은 내가 전화만 해도 피곤해하지? 그 말이 너무도 잔인하게 사실이란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가스비가 밀리고 식료품이 바닥났지만 친정엔 전화할 수 없었다. 이서야 또 싸운 거니? 그런 건 얘기도 하지 마.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 엄마의 말. 딱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이었다. 내가 혼자서 버텨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밤마다 진우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 집에서 탈출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씩 세워갔다. 어느 날 남편은 외박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CCTV 녹화기를 다시 확인했다. 며칠 전 몰래 중고로 구매한 조그만 카메라를 현관 앞 장식장 틈에 숨겨두었고 거기엔 그가 새벽에 소영과 함께 집에 들어와 웃으며 술을 마시고 내가 자고 있는 안방 문 앞에서 소영이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무음으로 보면서 이가 갈렸다. 차가운 증오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며칠 후 진우는 내게 이혼을 꺼내들었다. 이서야, 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안 맞잖아. 너도 알지? 하늘이는 내가 키울게. 넌 좀 쉬어. 그의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무시한 채 정리하겠다는 선고였다.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네가 어떤 짓 했는지 다 모아놨어. 진우는 비웃었다. 그래. 누가 믿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맞은 건 없잖아. 그리고 너 병원 진단서 있냐? 경찰에 신고한 적 있어? 다 말뿐이잖아. 오히려 요즘 너 상태가 이상해서 내가 걱정되더라. 그 말은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겠다는 암시였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집에 찾아왔다. 남편분 요청으로 방문했어요. 혹시 산후우울이나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해서요. 그는 이제 나를 제도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수까지 두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진우 씨 정신 상담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날 이후 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너랑 싸워서 얻는 게 뭐가 있겠냐? 그냥 합의하고 나가. 네가 안 나가면 너 정신이상자 만들고 애까지 뺏을 거야. 변호사도 샀고 판사도 아는 사람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라는 걸. 반복되는 폭력, 가면을 쓴 일상,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외면,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고립감.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진우가 자는 틈틈이 나는 핸드폰으로 영상들을 백업했고 노트북에 날짜별로 기록을 남겼다. 사진, 녹음, CCTV 파일, 문자 캡처. 이 모든 것이 말이 아닌 증거가 되어줄 거라 믿으며. 하지만 그 와중에 하늘이가 아팠다. 감기라 생각했던 아이의 열은 며칠째 내려가지 않았고 진우는 엄살이라며 병원조차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를 업고 혼자서 응급실로 뛰어갔다. 폐렴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응급실 침대에 누운 하늘이를 보며 세상에 외쳤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도 영영 못 지킨다. 그날부터 나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시작했다. 나 혼자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끝장을 낼 거다. 나는 매일 무너지고 또 매일 다시 일어섰다. 부서진 자존심, 깎여나간 자아, 찢겨진 감정들 위에 억지로라도 엄마라는 이름을 세웠다. 왜냐면 내가 쓰러지면 하늘이까지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거울을 보면 그 안엔 내가 아니었다. 눈밑은 멍든 것처럼 시퍼렇고 입술은 말라 터졌다. 머리는 떡지고 눈빛은 비어 있었고 웃는 법도 까먹은 얼굴. 가끔은 내가 너무 낯설어서 거울에 대고 이렇게 물었다. 이서야, 너 살아있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내 표정 없는 얼굴이 나를 비웃을 뿐이었다. 하늘이는 이제 9살이지만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 나 아빠 말 안 들을게. 우리 그냥 둘이 살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위로였는지 아이는 몰랐다. 그 작고 여린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었는지도. 어느 날 하늘이가 나에게 쪽지를 쥐어줬다. 엄마, 내가 그린 거야. 기분 안 좋을 때 보면 좋아질 거야. 그 그림엔 나랑 하늘이 둘만 있었다.
밝은 해가 떠 있고 풀밭에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림 아래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우리 둘이면 돼요. 엄마 사랑해요. 나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아이 몰래 화장실로 가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무너진 건 심장이었고 터진 건 감정의 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무조건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지옥을 끝장내고 나와 아이를 떳떳하게 끌어낼 거라고, 절대 이대로 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진우는 점점 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짧은 숨소리만으로도 나를 위협했다. 한 번은 밤 11시쯤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진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내가 사용하던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순간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도 없이. 그 눈빛. 그 어두운 깊은 짐승 같은 눈빛. 나는 발끝에서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는 다가와서 나를 바라봤다. 왜 떨어뜨렸어? 미안해. 미끄러졌어. 네가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손바닥으로 밀치듯이. 하지만 그보다 더 치욕적이었다. 나는 바로 눈을 피했고 그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온몸이 떨려왔다. 욕도 소리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만 외쳤다. 끝내자. 제발 끝내자. 더는 못 버텨. 그 즈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어렵게 찾아간 공익 변호사. 그는 내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조직적으로 접근하면 싸움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쪽이 먼저 지는 겁니다. 각오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잊을 수 없다.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쪽이 먼저 진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매일 거울을 보며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나를 지킨다. 나는 엄마다. 하루는 진우의 어머니가 집에 들이닥쳤다. 박말순.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탐탁지 않아 했고 결혼식장에서도 내게 웃지 않았다. 지금은 더 노골적이었다. 너 우리 진우 망신 줄 거야? 이혼이니 고소니 어디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해? 나는 그녀의 말에도 꺾이지 않았다. 어머님, 지금은 그럴 시간 없어요. 아이 병원 가야 돼서.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애 핑계 대지 마라. 네가 제대로 못해서 집이 이 모양이지. 그리고 진우가 딴 여자가 생겼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녀는 진우를 지켰다. 딸처럼 대해준다는 말은 입에 발린 거였고 그녀에게 나는 여전히 남의 집에서 끌어온 물건이었다. 나는 말없이 서랍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엔 진우와 소영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걘 내 말 한마디면 무너지는 애야. 엄살이 심해서 그래.
나중에 정신과 진단 하나 끊어오면 돼. 넌 그냥 조용히 있어. 그걸 재생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진우의 목소리, 그 조롱 섞인 말투. 말순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게 뭐야? 네가 그걸 몰래 녹음한 거야? 증거라고 했잖아요. 전 그냥 말로 우는 여자 아니에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는 할 말을 잃은 얼굴을 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게는 작은 승리였다. 밤마다 꿈을 꿨다. 불 속에서 나와. 하늘이가 뛰어가고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하늘이는 내가 내는 짧은 비명에 놀라 깼다. 엄마, 꿈이야. 무서운 꿈.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떨리는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응, 엄마가 괴물한테서 도망치는 꿈 꿨어. 그 괴물은 바로 진우였고 이 세상이 내게 쉬운 굴레였다. 하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괴물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심장이 찢겨나가도 눈물샘이 말라가도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였으니까.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마다 되뇌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준비로 복수할 차례였다. 첫 번째 단계 증거의 정리. 나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켜고 날짜별로 사건을 기록했다. 폭언 녹음, CCTV 영상, 진우와 소영의 메시지, 사진 캡처, 진단서 사본까지. 파일명은 아주 간단하게 정했다. 진실 끝까지. 녹음 파일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야, 너 나가. 당장 나가라고. 하늘이는 내가 데려갈 거니까. 정신과 진단 하나 끊어서 이서 미친 사람 만들면 끝이야. 소영아, 걘 그냥 바보야. 모르는 척해도 결국엔 내가 다 쥐고 있어. 나는 이 녹음들을 USB에 따로 저장하고 복사본을 클라우드에도 올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친한 동창 하나에게도 전송해 두었다. 그 친구는 내가 중학교 때 절친이었고 지금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이걸 경찰에 넘겨줘. 부탁이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야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 편이 된 느낌이었다. 두 번째 단계 병원 기록 확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지난 내원 기록과 진단서 사본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다. 네. 요청하신 대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받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의심, 반복적 타박상 흔적, 상완부 멍자국, 만성불면 및 불안 증세. 그 기록을 보며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몸은 이미 고통을 증명하는 증거였던 것이다. 세 번째 단계 소형의 동선 추적. 나는 진우가 자주 들르던 헬스장 근처 커피숍에서 우연히 소영을 마주쳤다. 그녀는 날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곧 비웃듯 말했다.
뭐 하세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우연이네. 이러지 마세요. 진우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 그럼 이거 들어볼래? 나는 조용히 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걘 내 말 한마디면 무너지는 애야.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이 좋았다. 그녀가 숨을 삼키며 뒤돌아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승리의 맛을 느꼈다. 네 번째 단계 변호사와의 협업. 정희서 씨, 이 정도면 승산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 공익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단, 우리가 확실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려면 진우 씨의 재산, 계좌, 가족 내 입김까지 조사해야 해요. 나는 진우의 계좌번호와 소득 기록이 담긴 우편물 사진을 건넸다. 그 안엔 진우가 비자금으로 운영하던 계좌의 일부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소영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맺은 내역도 있었다. 이거면 진우가 위자료는커녕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섯 번째 단계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 며칠 뒤 시어머니 박말순이 다시 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아들이 감옥에라도 갈까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다. 이서야,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긴데요? 그 녹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집안 망신이잖아. 그럼 네 딸은 무슨 낯으로 학교를 다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하늘이가 그걸 다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정중히 말했다. 어머님, 다음엔 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법정 다툼입니다. 감정으로 설득하지 마세요. 그날 박말수는 말없이 돌아갔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손을 덜덜 떨었다. 그녀에게 당당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자유를 맛보았다. 여섯 번째 단계 재판 준비. 변호사는 나를 위한 소장을 작성했고 가정폭력, 상해, 정신적 손해, 양육권 요구, 위자료 청구, 접근 금지 신청. 수십 개의 항목이 소장에 들어갔다. 그것은 내 분노와 고통을 기록한 기록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드러낼 무기였다. 나는 진우의 서류를 받아본 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뛰고 손끝이 저리고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내일 아침이면 진우는 법적 소환장을 받을 테니까. 그 생각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서야, 잘했어. 너 여기까지 온 거야. 마지막 단계 하늘이와의 약속. 하늘이에게 말했다. 엄마가 이제 곧 중요한 일을 할 거야. 그 일만 끝나면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하늘이는 내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나 지켜줬잖아.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 차례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벅차오르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다. 끝까지 버티자. 우린 이겨낼 거야. 절대 무너지지 말자.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드러낼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정 앞 바닥에 번지는 음산한 그림자 아래에서 나는 하늘이를 꼭 끌어안았다. 떨리는 손끝, 굳어버린 발끝, 그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엄마 금방 올게. 여기서 이모랑 같이 기다릴 수 있지? 응.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놓을 때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다. 이제 끝내자. 이 지옥의 끝을 내가 직접 보자. 재판정에 들어섰다. 그곳엔 진우가 있었다. 변호사와 나란히 앉은 그는 말쑥한 정장을 입고 여느 때처럼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작게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쇼해봤자 의미 없잖아. 그 말은 내게 도발이 아니라 자멸의 선언처럼 들렸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첫 질문은 변호사 측에서 나에게 향했다. 정의서 씨, 가정 내 폭력과 상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목이 바짝 말랐고 무릎은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결혼 1년 차부터였습니다. 처음엔 팔을 잡아 끌었고 그 다음은 밀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가두고 점점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저는 아이가 다칠까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제 아이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저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법정 스피커에서 울리는 진우의 음성. 걘 정신이 이상한 애야. 진단 하나 끊어서 정신병자 만들면 돼.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는 손으로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고 진우의 변호사는 서둘러 반박했다. 이건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며 전체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자 내 변호사가 맞섰다. 사적인 대화라면 더욱 문제가 큽니다. 이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가스라이팅이며 정신적 조작입니다. 이어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진우가 소영과 함께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내 사진을 보며 조롱하던 장면. 법정 안 곳곳에서 탄식과 조용한 분노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소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고 재판의 증인으로 강제로 호출되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내 변호사가 질문했다. 백소영 씨, 진우 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진술해 주세요. 소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게 말했다. 연인 관계였습니다. 결혼 사실도 알고 있었고 제가 함께 살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순간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야, 미쳤냐?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그런 적 없잖아. 판사가 단호히 말했다. 피고는 착석하십시오. 또 한 번의 소라는 재판 방해로 간주됩니다. 진우는 씩씩대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소영은 말을 이었다. 제가 진우 씨와 함께 정의서 씨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유도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가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순간 법정은 싸늘해졌다. 진우의 변호사는 더는 할 말이 없어 보였다. 재판은 내내 진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점심 휴정 후 판사는 명확하게 말했다. 피고 최진우는 정신적, 육체적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배우자의 삶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으며 양육권을 박탈당할 사유를 충분히 제공한 바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정합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 오래도록 참아온 감정들이 터진 해방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법정 밖에서 나를 노려봤다. 너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 이렇게 안 끝나. 그 말에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아니, 넌 끝났어. 내가 만든 지옥에서 이제 내가 빠져나올 차례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 돌린 내 뒷모습만 바라보다 서서히 멀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건 지난 시간에 대한 작별이었다. 며칠 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진우는 하늘이와의 면접 교섭권도 박탈당했다. 그가 제출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영 역시 허위 진술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나는 오래도록 아주 길고 질긴 전쟁을 끝낸 기분이었다. 혼자 싸워온 시간들, 외면당한 눈물들, 기록과 증거, 증오와 공포, 그리고 다짐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냈다. 살아남았다. 나는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다시 살아갈 차례였다. 좋습니다. 2025년 8월 우리는 이사를 했다. 진우와 살던 그 집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외곽의 작은 전셋집. 작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이곳엔 공포도 소리 지르는 목소리도 악몽도 없었다. 이사한 첫날 밤 나는 하늘이와 함께 새 이불을 펴고 마주 누웠다. 하늘아, 우리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이는 조용히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엄마, 여기선 무서운 꿈 안 꿔도 되지? 나는 아이의 등을 꼭 안고 대답했다. 응. 이제 무서운 건 다 지나갔어.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지금 나는 정희서라는 이름을 조금씩 다시 붙잡아 가고 있다. 하늘이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했고 새 친구도 사귀었다. 아이의 얼굴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음이 깃든다. 가끔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다.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버틴 모든 시간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작은 일자리를 시작했다. 한복 수선 전문점에 보조일을 하며 오전엔 원단을 다듬고 오후엔 손바느질을 배운다. 젊은 시절 내가 놓쳤던 나만의 시간이 이제서야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던 그 시간을 조금씩 복구하듯 한 땀 한 땀씩을 꿰며 내 마음도 함께 꿰매고 있는 중이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하늘이 간식 사고 책 사주고 가끔은 시장에서 간장게장을 사올 수 있을 만큼은 된다. 그게 지금은 충분한 행복이었다. 진우는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영은 회사를 퇴사했고 몇 번이나 나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삶에 더 이상 등장할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이며 엄마이며 한 명의 사람이니까. 가끔씩 새벽에 깨어나는 날이 있다. 문득 그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르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같은 환청이 들릴 때면 심장이 다시 뛰고 손끝이 얼어붙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고 증명했고 살아남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옆에 하늘이라는 가장 큰 이유가 존재한다. 최근 지역 여성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가정폭력 생존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다. 나 같은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줄까? 그래서 나는 단상에 섰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세상도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법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후 조용히 울고 있는 누군가를 봤다. 그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겪은 이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매일 나 자신과 손을 잡고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이는 말한다. 엄마, 우리 이번엔 바다 말고 산으로 여행 가자. 나는 웃는다. 그래, 산으로 가자.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이제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우리는 떠나는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친정도 세상도 외면했지만 끝내 살아남았다. 그건 단지 한 줄짜리 사연이 아니었다. 그건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고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정의할 수 없는 나의 이름 정의서의 이야기였다.